달러화 가치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달러 인덱스는 뉴욕 증시 마감 무렵 95.86으로 전장 대비 1.2%나 하락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자 또 4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에서 열린 행사에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고 읽혀질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가 스스로의 수준을 찾아가도록 두고 싶다. 그것이 공정한 방식이라는 발언 직후에 달러 인덱스는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했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 달러를 요요처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자국 통화 절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미국 우선주의 목표인 제조업 부활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달러 약세가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걸까요? 관세 정책과 약달러 유도책이 충돌하면서 시장은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빅테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초부터 빅테크에서 가치주, 소형주를 순환의 흐름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에는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 기술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주면서 오늘 나스닥은 선방했는데 반면에 다우지수는 우량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마저 폭락하면서 3대 지수는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83% 빠진 가운데 S&P 500 지수는 0.41%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해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내일 장 마감 뒤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을 공개하는데 그동안 주가 하락에 따른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칩 출시 소식에 오늘도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1.1% 상승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을 공개할 경우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마존은 오프라인 식료품점과 무인 편의점 매장을 폐쇄하면서 이 오프라인 유통 사업에서는 물러서지만 반대로 온라인 식료품 배송에는 더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2.63%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ASIC 시장 확대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문형 반도체 칩 출하량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배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주문형 반도체의 대장주인 브로드컴이 2.44% 상승한 겁니다. 또 메타는 내일 장 마감 후에 나올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상승한 만큼 소폭 오르는데 그쳤고요. 테슬라도 내일 실적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에 이미 머스크의 발언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투자자들은 미리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좋았지만 다만 오늘 건강보험주들은 폭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료 인상률을 0.09%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인건비와 의료 상승비들을 고려했을 때 약 5.5%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보다 한참 낮은 수준을 제시하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사들의 보조금을 과도하게 챙겨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동결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과 보험사 효율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방안에 오늘 휴마나 주가가 21% 넘게 떨어졌고요. CBS 헬스도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부진한 이익 가이던스까지 제시하면서 19.61% 내려앉았습니다. 또 간밤 나온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도 경기 순환주에 일부 부담을 줬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84.5로 추락하면서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수가 12월에 123.6에서 113.7로 떨어지면서 2021년 2월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기대지수 역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의 현재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모두 불안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곧바로 경기 침체 신호라고 해석하진 않았는데요. 글로벌 투자 플랫폼 이토로는 소비자 신뢰 하락은 경기 침체를 촉발하기보다는 소비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고용시장 지표는 소폭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주당 평균 고용은 7,75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주에 8,000명 증가보다 둔화한 수치입니다. 이는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고용이 약 3만 명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12월 비농업 고용 증가폭인 5만 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달러화 가치는 또 떨어졌습니다. 일본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시장 공동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2엔대까지 내려가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약달러에 대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까지 겹치면서 달러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1% 가까이 떨어지면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장중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오늘 0.77% 오르면서 5,10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전날 금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은은 7%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밤사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로 지난주 원유 생산량이 15%가량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2.6%가량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는 5년물 국채 입찰 이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는 부진한 경제지표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장기물 금리는 내일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5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각각 0.02%포인트,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돌연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인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쿠팡 사태를 비롯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차별적인 규제와 조사를 통해 자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 경고했다면서 이같이 짚었는데요. 최근 논의에서 쿠팡이 특히 자주 거론됐고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주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무역협정 비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밖에 투자금 지원부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처우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행정부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면서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한 후에 실제로 이행된 사례를 분석해봤는데요. 열의 3건꼴로 약 28%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0%는 위협을 그대로 실행해 옮겼고 8%는 부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반대로 16%는 철회했고 6%는 부과안을 철회하는가 하면 약 26%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남은 22%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위협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사안에 대해 뒤집기를 워낙 자주 해 신뢰도가 극히 떨어졌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는 탁구 행보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점점 더 트럼프의 협박에 무뎌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산업계 소식도 짚어보죠. AI 붐으로 메모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대규모 증설에 나왔습니다. 향후 10년간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을 들여서 신규 낸드 공장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D램 생산에 올인하고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추론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낸드 메모리도 D램만큼이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확장 전략을 더 넓게 가져가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다만 낸드 시장은 제조업체 수가 많고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석 달 이상이 걸려서 공급 전망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영토 넓히게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는데요. 마이크론은 뉴욕에도 1,00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들여 메가팹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향후 몇 달 내로 해당 플랫폼에서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각 앱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전용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구독 모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유료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을 비롯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계획으로 메타는 여기에 최근 인수한 마누스의 범용 AI 에이전트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AI 앱에 내장된 단편 영상 플랫폼이 바이브스 같은 구독 모델도 테스트하기로 하면서 일반 사용자와 크리에이터, 기업 고객을 아우르는 추가 유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글을 향한 유럽연합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방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공식 조사 개시는 아니지만 6개월의 시한을 부여하면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빅테크들을 떨게 만들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을 내세우고 있는데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 수 있고요. 당국은 이 밖에 구글이 특정 뉴스 콘텐츠의 검색 노출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면서 이번 조사 흐름은 과거 여러 반독점 사건에서 부과된 95억 유로 규모의 과징금에 추가 제재가 더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급액을 내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간밤 주요 건강보험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업계가 기대한 6% 수준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전년 대비 0.09%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소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건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와 휴메나, CVS 헬스 같은 미국 대형 민간 건강보험사들은 이 공공의료보험 및 메디케어 운영을 일부 맡아 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핵심 수입원 중 하나가 막히게 되는 꼴이라 주가가 급락했고 이 와중에 암울한 실적 전망치까지 내놓은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수직 낙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6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80만 닉스를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의 동반 강세에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첫 5,000피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보다 오는 29일에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 심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호재를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랐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18% 급등하면서 33,000원대에 리노공업도 1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설명드린 SK하이닉스는 8.70%, 삼성전자까지 4.8% 오르면서 16만 원을 앞두고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국수력 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2030년대에 초건설액 허가를 받은 뒤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랐던 원전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산업이 대표적으로 20% 급등하면서 14,750원에 마무리됐고 우진도 9%, BHI도 4.55%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기술까지 1.6%대 오르면서 13만 6,3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기대감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 이슈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가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은행권 공동발행 논의와 함께 실물 결제 접점을 보유한 금융사가 재평가받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사용을 아우르는 이른바 코인 드림팀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확산됐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신한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 올랐던 은행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주인공인 제주은행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KB금융도 5.54%, 신한지주도 4.49%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까지 3.72%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주가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시즌 배당 상향 기대감과 미국의 관세 협박에 따른 내수주 선호 심리 등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 선정 가능성과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 지분 보유 등으로 증권사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주 3사를 포함한 통신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SK텔레콤이 12% 급등하면서 69,400원에 LG유플러스도 7%대, KT까지 2.9%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반면 인스코비는 3.43%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바랬던 숫자가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 5,000P와 1,000스탁. 어제 개장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관세 위협 발언을 내놨지만 시장이 이젠 트럼프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B2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약간 과열된 느낌도 있습니다. 5,000P와 1,000스탁 시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2.7%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5,084포인트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2004년 지수 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82포인트. 메이저 수급 주체가 강하게 사들이면서 양 지수 모두 굉장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거래 대금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8,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관도 2,4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조 197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의 폭풍 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조 6,159억 원 대량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이 1,2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들도 1조 4,600억 원 강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관세에 취약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HBM3E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과 또 시티에서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8.7% 올라서 80만 닉스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도 덩달아 5% 가까이 뛰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26만 닉스 목전에 두고 마무리됐습니다. 여기 SK스퀘어까지도 7%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 관세 위협을 한 현대차 장 초반에 낙폭이 컸었지만 낙폭을 줄여내면서 0.8% 약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들 또 한 번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들 강한 모습이었고요. 또 삼천당제약과 HLB, 코오롱 티슈진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들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환율은 월요일 급락 이후에 화요일 정규장에선 반등했습니다. 5원 60전 올라 1,446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발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 1,430원대로 돌연 급락했습니다. 엔화 강세 속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계 환율은 새벽 6시 기준으로 1,432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하락 출발할 텐데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5,000P와 1000스탁, 거래 대금이 강하게 오르고 비트도 증가하는 증시 화랑 속에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기관이 최근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역대급 폭풍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시총상의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었고요. 그 뒤로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HLB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들도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든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폭풍 매수한 것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기관이 샀지만 개인 자금이 코스닥 150 추종 상장지수 펀드인 ETF로 급격히 몰리면서 통계상 기관 매수로 잡히는 거래 구조가 대규모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코스닥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 최근 3거래일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들은 모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코스닥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관과 또 ETF 흐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내일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편 넷마블이 신작을 출시하면서 오늘까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기아 등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라 자동차 업종의 반등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반등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다 보니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서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의 실적이 호재로 작용할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주가가 급등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이 또 한 번 시장을 이끌지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2.3% 강세로 16만 전자 돌파합니다. 16만 3,100원. SK하이닉스도 2%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81만 6천 원에 거래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큰 폭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6% 강세로 거래가 50만 6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4.3% 강세로 42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1.9%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는 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6% 약세로 40만 5,500원,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5% 가까이 상승하며 21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5%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13만 9천 원입니다. ABL 바이오는 반락하고 있습니다. 1.2% 약세, 거래가는 24만 5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0.8% 강세로 65만 5천 원, 삼천당 제약은 1% 가까운 추가적인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2만 500원으로 집계됩니다. 5,000P 1000스탁 시대 반도체의 힘으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가 저항대가 될지 오늘 중요한 부분들 머니쇼와 함께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5위에는 마이크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뚜렷한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미 상무장관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해외 메모리 업체들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본토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마이크론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폭증 뉴스까지 겹치면서 서학개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4위는 알파벳입니다. 매수가 매도의 3배를 넘는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시리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파벳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죠.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독주가 주춤한 사이에 구글의 AI 수익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빅테크들 사이에서의 순환매 물량이 알파벳으로 집중됐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제미나이3 출시 이후 일일 사용자 수가 103% 이상 급증하며 서학개미들에게 알파벳이 수익성 높은 핵심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에 AI 허니문은 끝났다는 우려로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4% 이상 급락한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고객사의 실적 부진이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서학개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2위는 테슬라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진율이 붕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요. 41만 대 수준의 인도량 쇼크가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 실적 발표 당일의 급락을 피하려는 회피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SOXL입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하지만 인텔이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놓자 지수가 다시 7,0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급등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발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그 다음 날인 26일의 흐름인데요.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오히려 매도 규모는 줄고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이는 서학개미들이 이번 하락을 추세 하락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으로 본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경쟁사인 인텔이 재고 부족으로 공급난에 직면하면서 AMD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AMD에 대한 파이퍼 샌들러의 종목 리포트 살펴보시죠. 파이퍼 샌들러의 하쉬 쿠마르 애널리스트는 AMD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2026년 본격적으로 출시될 차세대 AI 칩과 이를 탑재한 헬리오스 렉 시스템이 성장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AMD의 분기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약 2억 달러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8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시간 기준 30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JP모건의 애플에 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 JP모건의 채터지 애널리스트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현재 애플의 주가가 실력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현재 선행 PER은 30배 수준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낮게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이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란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채터지는 아이폰 17의 압도적인 판매량이 이 모든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이에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305달러에서 3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으로 1월 29일 새벽에 성적표를 공개하는 메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코드웰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메타에 대해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는 시장이 비용만 보고 수익화 잠재력은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메타의 가이던스는 막대한 AI 투자 비용만 반영돼 있을 뿐 실제 AI가 가져온 매출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한 최근 약 20억 달러에 인수한 AI 스타트업 마누스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메타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율형 AI 에이전트 기술을 선점했다고 언급했고요. 이에 로스차일드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740달러에서 무려 900달러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갑니다.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이제 새 연준 의장을 곧 지명할 거고 네. 연준 의장이 취임하게 되면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뭐 아이오와 그 행사에서도 또 달러 약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 지금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인데 걱정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니 달러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밤사이 이런저런 그거 있었지만 뭐 달러가 급락한 거, 달러 인덱스가 1% 정도 빠졌다는 거는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30은 밑 1430 밑으로도 잠시 갔다가 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4개월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지만 또 한 4년 4년 만에. 만에 최저치이기도 예. 하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기술적으로는 또 선이 깨지면서 지지선이 깨지면서 뭐 스탑 로스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나름대로 백악관에서도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네. 한국에다가 25% 관세 때렸는데 금융시장 반응이 어때서 했더니만 전 세계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하면은 타격감이 1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주식 시장을 보기보다는 트럼프는 미국 증시를 항상 보는 그럴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뭐 임선우 캐스터가 소개했다시피 네. 그 관세 실제 얘기한 거에 실행률은 한 28%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아, 그 얘기였죠. 통계를 아까 그 보니까, 나온 예. 게 예. 늘 그러다 보니까 타코인데 모르겠습니다. 또 후속도 어떤 조치가 나오려는지 뭐 신경 쓸 게 많네요. 지금 뭐 이란 쪽에는 지금 뭐 미국 항모가 거의 다 도착했나 봐요. 네네. 예. 그래도 시장은 참 이렇게 잘 갑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뭐 그런 말도 있네요. 이렇게 수급 숫자 보다 보면은 개인이 어제 엄청 판 걸로 나오는데 네네. 그게 전부 기관에 또 보면은 그 이상의 또 순매수가 나오고 맞아요. 아마 다들 ETF 가나 봐요. ETF. 그렇죠. ETF도 또 레버리지로. 예, 그렇죠. 또 지수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기관이 그냥 기관 돈이라기보다도 결국 개인 돈이 네. 기관으로 집계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오늘은 우리 코스피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어제 5,084인데 뭐 요거 5,100 한 4, 50? 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코스닥은 어제 1,082.59인데 요거 한 1,100 한 3, 40? 뭐 근데 어제 랠리를 좀 생각보다 강하게 해서 오늘은 네. 그 강도가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예상 밖으로 정말로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예, 뭐 근데 어쨌든 시장이 그걸 견뎌내는 걸 보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랄까 일상생활화 그냥 입에 관세를 올리는 거는 또 그러려니 뭐 이제 시장이 거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칼이 칼집 안에 있어야 무섭지 넣다 뺐다 하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무라도 베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을 베는가 딱 물을 반토막을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딱 3분의 1 정도만 싹 베는 거잖아요. 그러면 7은 남으니까 뭐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저게 또 그럭저럭 또 통하기도 잘 통해요. 지금까지 캐나- 전략이 네, 캐나다에서 중국하고 뭔가 협상을 해서 이렇게 관세도 조절하고 약간 자유무역 비슷하게 가려고 했다가 그냥 그래도 예전에 트리도 총리한테 한번 가버너 주지사라고 했다가 마크 카니한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가 났는지 주지사라 그러면서 마크 카니를 그러면은 100% 때린다고 캐나다 했더니만 또 그냥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또 물러서네요. 중국하고 뭐 협상 안 한다고, FTA 안 한다고. 되게 지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왜 뜬금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특별히 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다들 이유를 지금 설왕설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혹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국회 지금 이것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적어도 미국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회가 얼마나 느리고 심지어는 최장 무슨 저기 셧다운도 하고 이번에 지금 이번 그 주말에 셧다운 가능성 또 높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이따 아무래도 얘기하겠지만. 국토안보부 예산 쪽 관련해서. 네, 예. 뭐 그래서 사실은 미국 의회도 느리기로 유명한 데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서로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뒤에 뭐가 숨어 있냐가 더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쿠팡 얘기도 하는데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유는 쿠팡이 솔직히 미국이 얼만큼 중요한 회사길래 쿠팡 때문에 저러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이 더 설득력 있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데 결국은 캐나다 바로 직전에 그 캐나다 그 잠수함 그 수주 건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비서실장 포함해서 그 소위 그 방산과 관련된 분들 대부분이 달려갔고 플러스 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같이 갔잖아요. 네. 예. 그쪽에서 요구한 게 독일하고 지금 경쟁시켜 놓고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데도 좀 오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떡할래? 현대차도 와서 우리 자동차 공장 줘줬으면 좋겠어. 이제 얘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은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러려면 캐나다가 어려워져야지 그 안에 내부가 분열이 되고 동의하는 내부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캐나다 공장들 특히 자동차 공장들 다 빼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빼갖고 거기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걸 독일이나 한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들어가서 다 메꿔주면 그러면 트럼프의 빅픽처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가 긁힌 건 그 부분이 아닐까? 뭐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중국하고의 그런 캐나다의 거기에도 100% 관세 얘기하고 우리도 뜬금없이 갑자기 25% 관세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캐나다 돕지 말라는 사인을 사실은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EU하고 인도 사이에 어제 또 무슨 협상이 있었네요. 무역 협상이.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은 일 해주는 건 그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중국과 캐나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원래 공공의 적이 생기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화웨이의 그 창업자 딸 CFO를 예. 1년 반인가 가둬뒀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가. 예. 근데 둘이 지금 손 붙잡고 이러고 악수하고 EU하고 사실 인도도 엄청나게 특히 영국 뭐 EU 인도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둘이 또 손 붙잡게 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한테 주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저희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달러 가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전에 앞서서 또 레이트 체크라는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네네. 특히나 일본의 그 엔화 가치가 막 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후로 지금 엔화도 그렇고 지금 다시 좀 움직임이 좀 반전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일본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이죠. 네네. 정확히는 그때부터 거의 160엔 가까이 움직이다 보니까 158, 160엔 네. 달러당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계속 일본 정부가 소위 그 경고를 계속 줬는데 우리 할 거다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공조를 하면 네. 그러면은 확실히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게 이번에 이제 바로 드러났죠. 그래서 뉴욕 연은장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준의 전체 그 지역은행과 뭐 이사 다 있지만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건 다 뉴욕 연은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연은장이 그 월가의 소위 그 외환 데스크들한테 다 한번 체크를 한 거라지 않습니까? 네네. 엔화에 대해서 지금 쇼패팅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한 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소위 그 엔화 약세 배팅을 했던 데들이 다 물러선 거죠, 사실은.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숏스키즈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건데 그건 방향성 자체가 일본 정부가 원하던 방향대로 엔화 강세로 돌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저희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제가 요거 계속 6개월짜리를 그 사이에 몇 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대만 달러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다 약세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미일 공조로 확실히 그 엔화에 대한 개입이 있은 후에 같이 동반 강세로
확실히 반전을 했고요. 네. 배만 달러만 조금 같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6개월로 놓고 봐서 그렇지 저 세 개의 통화 중에는 대만 달러가 그나마 제일 잘 버텼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시장에서의 약간 투기적인 그런 소위 그 수요 뭐 이런 것들이 강했던 그런 숏배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확실히 반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뭔가 일본 내에서의 자금 움직임이 가팔라지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해외에다가 지금 잔뜩 갖고 있는 대외 자산들 이것을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굳이 해외에 놔둬야 돼? 또 내지는 심지어는 엔화가 너무 약세가면 어쩔 수 없이라도 그걸 강세하기 위해서 되돌아오게끔 일본 정부가 움직여야 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팔면 안 되기 때문이라도 본인들이 여기에 동의하게 되고 공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미묘한 게 여기서 더 밀어버리면 진짜 셀 아메리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셀 아메리카 내지는 엔캐리 청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더 밀어버리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밀어도. 조심은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의 최대 큰 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일본을 달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베센트 장관은 적어도 사실은 그 강달러를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속내를 보면 그 흐름을 잘 아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의 목소리 금융 쪽보다는 실무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시장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약달러 그래야 우리 수출도 잘하고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늘 맞아요. 예.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약달러 되는 게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쨌거나 지금 소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맞다.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스티브 마이런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잘못했다가는 진짜로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그 실물 경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금융 자산이 주도하잖아요. 네. 그것이 말씀 주신 대로 셀 아메리카 되면 미국이 가지고 저거 어떻게 대응할까? 그건 실제로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것의 또 다른 반응이 어제 드디어 지금 4년 최애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예. 달러 지수. 그래서 아까 보니까 158 뚫고 150 얼마였죠? 158, 157 뭐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97, 96 뭐 이 정도네요. 제가 150이라고 그랬는데. 달러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하고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달러 지수 자체도 4년 저점을 뚫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14년 소위 장기 강세의 그 저항선을 좀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점이긴 해서 이것 자체가 만약에 뚫고 내려오면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정말 커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아주 크진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좀 긴 호흡으로는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빠져나갈 빌미를 계속 달러 지수 약세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거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자기 지지율도 높고 인기도 좋으니까 지금은 매번 연정해서 연립 정부를 구성해 가는데 중의원 해산해서 2월 8일 날 선거하면은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 결국 돈 더 푼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재정은 더 악화된다. 그래서 30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막 올라가고 돈 더 푸니 엔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달러엔 환율이 160엔도 넘어가고 이러려고 시장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는데 그걸 틀어막겠다고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나온 거고 같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30년물이 4.85, 4.86 일본 30년물이 3.66, 3.67 이 정도면은 아니 제가 봐서는 이거 일본 사람들이 굳이 환해체하면서 비용 물어가면서 미국 거 살 필요가 없는데요. 금리 수준 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보통 환을 오픈해놓고 하는 케이스들은 자기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갈 때 그럼 양쪽으로 그렇지. 가져갈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서의 그러한 수익률도 없고 그렇죠. 환에서 갖고 올 때도 수익률 없고. 근데 지금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일단은 자기 자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엔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또 다시 해외로 나가려는 그게 있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은 또 우리가 봤지만 아까 대만, 우리나라 또 일본, 인도까지 아시아 통화에서 최근에 약세를 계속 보였던 데를 보면 자원 빈국들이란 말이죠. 네.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부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유가가 그나마 낮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만 많다. 안 그래도 지금 일본 물가가 높은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강세를 좀 원하는 너무 과하다. 이제 근데 미국이 안 도와줘다 미국이 좀 도와주게 되면서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환 해지 비용을 감안한 수익률만 놓고 보면 지금은 보면 맨 위가 지금은 지금 일본이 아까 3.6이라고 하셨는데 10년물 기준으로 2.23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아, 예. 예, 이제 일본은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되고 나머지 환해지를 하고 나니까 저런 스윙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놔두면 되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자국이니까.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환해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덜어내고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제일 낮아요. 보시면은 제일 밑에 1.21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일 낮아요. 그러면은 굳이 미국 국채를 환해지까지 하면서 해야 돼? 그냥 그러한 리스크 없이 그냥 일본 국채에 투자하면 네. 2% 이상 주는데 예.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분위기는 일본 내에서는 소위 다변화 측면에서는 해외 자산, 해외 채권들을 갖고 갈 필요가 있게 하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영리한 방법은 아니다. 근데 해외가 지금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일본도 다급했지만 미국이 전 더 다급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2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우리가 이제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있잖아요. NIIP,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갖고 있는 채권들 뭐 투자해 놓은 거. 네. 그다음에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하. 투자해 놓은 거. 예. 그거를 네팅해 버리면 네. 일본은 실제로는 순 채권국이 되는 거죠, 사실은. 주식도 많고 채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3.6조 달러나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강달러를 지속하면서 전 세계 자금을 쭉 빨아들였죠. 네. 그러면서 엄청난 순채무국이 됐는데 지금은 일본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마이너스 24.6조 달러나 되거든요. 아하. 결국은 저 안에 12조 달러가 유럽이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본도 저기서 2조 달러 아마 이상 갖고 있겠죠. 아하. 이런 식으로 다 해외에서 지금 소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데들이 저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저 돈이 만약에 다시 되돌림, 약달러나 무슨 이유든 되돌아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과연 이 통제가 가능할까? 네. 그리고 일본 사실은 우리가 일본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미국이 사실은 더 큰 걱정이다. 보면 경상수지가 GDP 대비 비중도 일본은 엄청난 흑자국이에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5% 가까이 흑자국인데 네. 미국은 거의 4% 적자국. 그렇게 뭐 관세 뭐 난리를 쳤어도 여전히 지금 경상수지 적자고요. 지금 재정수지 적자는 제가 따로 표시 안 했는데 일본은 뭐 지금 일본의 뭐 부채가 많다 난리를 쳐도 GDP 대비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6%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일본을 걱정해 줄 때가 아니라 사실은 혹시나 일본이 그런 걱정 때문에 해외 자금들을 다시 갖고 들어온다면 미국이 더 큰일 난다 사실은 걱정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이 갑자기 전례 없이 미일 공조를 공격적으로 나온 이유도 사실은 이런 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지수가 지금 4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 모습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관심을 초집중하고 있는 네.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는 저 그래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한다면 GDP 대비 경상수지 우리 플러스일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순대외 금융자산도 미국 쪽이 아니라도 우리도 일본처럼 순대외 금융자산 네팅하면 우리가 더 많잖아요. 채권국이잖아요. 우리도 다시 순채권국입니다. 그죠? 예, 예.
1등은 독일이고 일본, 우리가 한 7, 8등 정도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참 이렇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들 1,500원 언제 가나 이렇게 했는데 환율. 이게 허무합니다. 이게 시장 전망 내지는 어떤 시장 컨센서스 그리고 어떤 뭐 쏠림이. 지금은 이거 분위기가 이거 1,400원도 깨지겠네 분위기로 가요.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시장에서 이럴 거야 하는 그게 잘 안 맞아요. 이게 한쪽으로 뭐든지 쏠리면.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유를 나중에 찾으면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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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4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5,160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1,088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4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81만 원. 현대차입니다. 오늘 1.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9만 8,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7% 상승 예상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0만 1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28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 6.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8,300원. HD 현대중공업 예상 체결가 지금 59만 7천 원, 1.5% 상승 예상되고요. SK스퀘어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소포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40만 7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21만 4천 원, 에코프로 13만 9,400원이고요. ABL바이오가 오늘 1% 하락 예상되고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66만 1천 원, 리가캠바이오 예상 체결가는 19만 3,800원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HLB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천당제약이 41만 4,500원으로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펩트론 예상 체결가는 28만 6,500원이네요. 자, 지금 개장까지 이제 한 6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대형주들 상승이 좀 예상되네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뭐 다우지수야 워낙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헬스케어 보험사들이 주가가 확 빠지면서 지수 자체가 그냥 밀려버렸는데 나스닥하고 S&P 500은 다 올랐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나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44% 올랐는데 요즘에 메모리 쪽이 좋죠. 예. 이게 반년 만에 4배 났어. 한 100불 하던 놈이 9월 말만 하더라도 100불 하던 게 지금 410불을 왔는데. 네. 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 반도체도 지금 뭐 외국계들이 120만 가요, 140만 가요, 하이닉스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목표가 올리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거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것도 관세 어떤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는 거 이런 모습도 참 물론 자동차 부품주는 조금 얘기는 다릅니다만. 네. 뭐 자동차는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로 간 건 아니니까요.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는. 네. 현대차 로보틱스로 회사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렇죠. 현대 피지컬 AI. 현대 피지컬 AI. 예, 그래요. 와. 지금 솔직히 송 대표님. 네. 저기 코스닥 3천 내심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이거 지금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 와중에 뭐 각자 돈 벌고 뭐 수익률이 좀 지수 대비 못하고 그거야 뭐 복불복인데. 네. 예, 3천 언제쯤 도달할 것 같습니까? 뭐 진짜 그건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 생각 없고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코스피가 3천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저도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그 코스피가 2,500일 때 뭐 어쨌든 중간중간에서 5,000P 뭐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1년이 안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갑자기 다 현시된 것 같아요. 이제 5,000P에서 이제 10,000P 뭐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냥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이 1,000P에서 3,000P 가면은 지금 2배를 넘어서 3배 가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언제 올 거냐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내심은 속으로 1년 안에 오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뭐랄까 좀 다들 마음들이 급하죠. 그리고 또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코스피에서 돈 못 번 분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레버리지 걸어서 많이 벌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상황은 되게 좋은 거는 분명하다. 맞다. 뭐 제가 전에도 했지만 대형주 장세가 중소형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갖고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고 달러 약세 자체로 흐르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좋은 거다. 흐름 자체가 왜냐하면 신흥국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달러 약세는 미국, 비미국이. 그래서 그 앞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AI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로봇 갖고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그리고 또 제일 지금 세계 경제 환경에서 제일 어려운 지금 소위 그 방산 이슈도 갖고 있고, 예. 방사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전력이 부족하다는데 전력과 관련된 실제로 할 수 있는 전력 기기나 원전 기술이나 네. 뭐 이런 것도 국내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1등은 어떤 부분은 1등이지만 1등이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심지어 바이오 이쪽도 일정 부분 미국 수출도 꽤 하고 그래서 진짜로 그 소위 우리나라가 좀 축소된 전 세계 그러한 경제판, 뭐 예. 산업판 뭐 예.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효과를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코스닥이 그 사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워낙 수급이 대형주 탑10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성장펀드 첫 번째로 네. 국민성장펀드가 연에 30조 이상씩 지금 5년 동안 150조 이상 투자하는데 이건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은. 감히 요즘에 하도 조조조 하니까 150조가 그게 뭐 큰 거야 마냐 이런데 과거에 이 뉴딜 펀드니 뭐 성장 펀드 이런 거는 끼케야 10조가 될까요? 뭐 이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150조니까 엄청 큰 규모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것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소위 첨단 산업, AI부터 해서 뭐 미디어 콘텐츠까지 전략 산업에 다 투자가 되는데 기왕이면 중소기업 플러스 스타트업 쪽으로 좀 더 돈을 몰아주게 돼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코스닥 쪽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경험도 이렇게 되면 보통 코스닥이 상장되는데 7년 미만인 기업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스닥 벤처 펀드 뭐 이런 성과. 그래서 당연히 자금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이게 새로운 큰 손이고 기존의 큰 손이 또 중소형주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자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그 사이에 몇 년간 소위 집행을 안 하던 중소형 스타일, 중소형주 스타일의 작년 11월 말에 운용사들을 다 새롭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럼 새로운 자금 집행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올해부터 이제 집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관들은 그쪽에서의 그러한 그 자금이 들어가기 전에 선취적으로 들어가려는 또 욕구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수익률이 그때 다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틀 전에는 코스닥 지수가 그때 한 5%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10% 올랐습니다. 와. 예,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 150은 제 기억에 한 3%뭐 이 정도는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확실히 올해는 일단 수급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먼저 열어봐 주시면 이게 또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IBK 투자증권에서 재밌는 패턴을 발견해서 발표를 해줬는데 보시면 쿵짝짝입니다. 쿵짝짝. 3년에 한 번씩 2년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150이 부진하다가 3년 차가 되면은 코스피를 능가하는 수익을 늘 내더라. 하하. 그러니까 쿵짝짝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예요 지금? 쿵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쿵. 예. 아. 그러니까 짝짝으로 밑으로 이제 2년간 부진했다가 올해가 지금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닥. 쿵이 오르는 거고 짝이 빠지는 거. 네. 올해가 다시 쿵할 때. 그러니까 결론은 코스닥이 올해 간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근데 그 그 얘기 좀 여건은 저희 완전히 조성돼 있다. 여건은 개장하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좀 많이 급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건 다소간의 좀 왜곡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대 상승을 나타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대형주 쪽에서의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죠. 제 양시장 출발지수입니다. 코스피가 1% 올라갑니다. 5,145. 코스닥도 1% 상승합니다. 1,092. 와, 상승 탄력 굉장히 좋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2,100원, SK하이닉스가 80만 8천원, 현대차가 2.5% 상승하네요. 50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42만 4,500원으로 3.9% 올라가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80만 2천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28만 9천원으로 4% 강세고 SK스퀘어도 48만 1,500원, 1.8% 올라갑니다. HD현대중업, 기아까지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보합권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ABL바이오 보합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65만 9천원, 리가캠바이오 상승합니다. 19만 3,900원, 삼천당제약, HLB도 올라가고요. 코오롱티슈진, 펩트론 모두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섹터 종목들, 또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 흐름 좋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심텍도 8%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양 ENG, 테크윙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제우스, 원익 IPS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성과 KC텍, 유진테크, 유니퀘스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좀 덮어주세요. 좀 힘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 좀 먼저 볼게요. 제주반도체가 12% 급등을 하고 있고, 심텍, 유니퀘스트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세트레가이, 한양 ENG, HVM 다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2,024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05억 원, 63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675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 각각 개인 지금 23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외국인은 332억 원 순매도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은 5월 20전 하락한 1,43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네요. 예, 지금 아까 네.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계좌가 막 불어나서 너무 좋아서 그러셨던 거예요? 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제 알러지 있을 때 소장님 자리를 비우시면 안 돼요. 네, 어떤 돌발 상황. 그래요. 야, 참. 네. 닦으셔야겠다. 네. 지금 살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시장만 안 내려오면 돼요. 시장만 안 내려오면 돼. 네. 오, 야, 진짜 무섭다. 일본은 지금 0.7% 정도 니케이는 빠지고 있는데, 달러엔 빠지면서 엔화 강세가면서. 아니 근데 사실 아까 이 질문이 좀 그렇잖아요. 네. 송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 없는 산업 포트폴리오,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결타고 있는 반도체에서 우리가 짱짱하고 그런 상황은 인정되는데, 그게 2025년 접어들어서 갑자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랬던 것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 1,000이 올라오니까 이 멀쩡하게 생긴 진행자라는 사람이 대표님한테 3,000 언제 갈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게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물이 늘 그거 많이 하셨으니까 물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그걸 이제 물컵의 반씩이나 반밖에 뭐 얘기하는 건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이 서서히 바뀔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14년 동안 나홀로 미국이 강달러 중심으로 강세로 전 세계 자금을 쭉 빨아들였다가 이제 목이 찬 거죠, 사실은. 일단 그래서 원래 돈이라는 것은 가장 탐욕적인 소위 그 물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쫓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찾았는데 한국이 보인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눈에 보였고 그것이 이제 꼭 국내에서도 또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외국인 뭐 국내 할 것 없이 상황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도 사실은 주식시장보다는 대부분 부동산이 대부분 자산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서 조금만 흘러나와도 나머지 신흥국이 엄청 올라갈 수 있듯이 국내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주시장에 크게 안 가다가 조금만 흘러 들어가도 사실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 우리 전체의 그러한 유동성 규모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는데 그 트리거를 충분히 지금 시장이 제공해 준 거 아니냐. 정부도 제공을 했고 시장 환경도 제공을 했고 그런 거고 이제 코스닥이 그 사이에 늘 저희가 작년 하반기 내내 받았던 질문이 코스피는 이렇게 잘 가는데 코스닥은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 얘기 네네네. 제 기억에 하반기에 거의 2주에 한 번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맨날 얘기가 이제 코스닥 한 80% 오르고 코스닥은 한 30% 올랐지만 35% 올랐어도 미국보다 낫다 이제 그 얘기를 맨날 드렸었는데 근데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그쪽으로의 자금 흐름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이제 잡혔고 시장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코스피 잘 나가고 있지만 많이 올랐으니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데를 또 찾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새 또 못 들어간 왜냐하면 예탁금이 보니까 또 이틀 전까지 해서 가장 최근 숫자 보니까 96조를 또 뚫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신용잔고 늘어나는 거 걱정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신용잔고 대비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30%로 역대 또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비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코스닥이 그렇게 그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과열된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분위기가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 그것이 한 반에 폭발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국내 증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주에는 또 뭐 애플, 아마존도 있고 사실 그동안 시장 미국의 상승을 주도했던 건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의 상승률 자체는 좀 둔화된 모습인데 어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번 주 들어와서는 확실히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짧게는 연초 이후, 길게는 최근 한 2달 넘게, 2달 반, 한 6, 7주 동안은 확실히 M7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저 연초 이후인데 저 밑에 파란색이 M7이고요. 중간에 검정색이 S&P 500, 맨 위가 그 M7을 뺀 493개. 그러니까 확실히 보시면은 M7이 부진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살짝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어제 화요일, 월, 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올라오고 있고요. 당연히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그 사이 부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에 제일 많은 종목들이 M7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있을 텐데 다만 여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면 AI 대형주들의 주가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결정할 거다. 그 말씀을 전에도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채권시장에서는 여전히 소위 경계의 눈으로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보시면 같은 투자 등급체인데 투자 등급 산업체 쪽의 투자 등급체들의 소위 신용 스프레드는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에 투자 등급 하이퍼스케일러 우리가 보통 이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들 쭉 얘기 안 하죠. 심지어 저기는 오라클이 빠져 있는데도 보시면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확실히 우상향하는 게 보입니다.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B2에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들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자들이 매의 눈으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것이 좀 수그러드느냐 마냐 여부가 소위 이런 그 M7 중심의 그런 AI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 아니면 지금처럼 메모리 위주로 차별화돼서 메모리 위주로만 갈지 그것이 결정되는 게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근데 그 쿵짝짝 그거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패턴이란 것은 특별한 뭐 이유가 만들기에 이제 상관관계처럼 이렇게 네네, 나타나긴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코스닥 주가가 코스닥 150입니다. 코스닥 150이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하면 그 다음에는 코스닥 150이 결국은 그것을 캐치업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라는 것이 이제 지난 2010년부터 이후니까 예. 한 15년째 지금 그 패턴을 계속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네. 나타냈다. IBK 투자증권에서 이걸 잘 발견을 했죠. 아.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저, 아무튼. 네. 저 숫자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칸에 2023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27은 뭐죠? 네. 상대적으로 27% 포인트 더 27bp. 27bp. 예, 27% 포인트.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두 개 놓으면은 절대가 아니라 격차가 더 격차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근데 저게 충분히 올해는 저게 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겠다. 왜냐하면 자금이 워낙 지금 그쪽으로 좀 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분위기는 확실히 잡힌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도 보니까 코스닥 150이 2% 이상 아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코스닥 내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연금의 효과가 큽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이 잘 모르실 텐데 국민연금이 240조의 그 국내 주식 투자를 합니다. 예. 절반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요. 예. 이거는 코스피 200을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패시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외부에 위탁 운용을 하는 게 절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20조가 넘죠. 이것은 그것의 벤치마크는 뭐냐면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50입니다. 거기에는 코스닥이 들어가요. 근데 15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만 투자가 거의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그건 아니지만 벤치마크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으로 자금을 받든 아니 국민성장 펀드로 받든 간에 아무도 집중되는 것은 코스닥 150 종목일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올라가는데 뭐 사야 돼요? 무슨 업종 사야 돼요? 이 질문이잖아요. 항상 뻔히. 마지막 질문은 항상 그거죠. 그래서 뭐 제 사요? 답은 뭡니다. 코스닥 150 ETF 사세요. 아, 뭐 ETF. 글쎄. 왜냐하면 진짜로 저 안에는 사실은 또 폭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폭탄들이. 예. 근데 그걸 피해갈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이럴 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지수 ETF를 사시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면서 잘해보려고 했다가 작년에 코스피에서 다들 아쉬움을 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스닥에서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또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큰 자금이 들어가면 쭉 다 사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아마 코스닥 150 레버리지들을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들을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저라면 근데 어쨌든 코스닥 150 ETF를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실제 현장에서 약간 그런 소리가 들려요. 다주택자들은 진짜 처분해서 집 처분해가지고 지금 주식으로 뭉칫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금융투자 교육 그 프로그램 뭡니까 파생하려고 레버리지 ETF 살라니까 그 1시간짜리 들어야 되니까 다운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그리고 개인 매도 기관 매수를 개인이 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돈 다 지금 ETF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데 일단 외국인은 제가 봐서는 중립적이고요. 샀다 팔았다 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개인 돈으로 이제 가는 거고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하는데 아주 이런 얘기인 건 압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즐길 때고 지금은 올라탈 때인 건 압니다만 나중에 후가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렇게 다들 쏠렸다가. 뭐 당연히 항상 뭐든 게 과열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들은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항상 뭐든지 이게 과하면은 넘치면은 그 다음에 뭐든지 이게 뭔가 피를 예, 흘리는 또 예. 항상 그 마지막에 올라탄 분들이 피를 보통 많이 흘리게 되는 또 내지는 이제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자신감이 넘치면서 고점에서 엄청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소위 그 이익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가고 있어서 단지 돈의 힘만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엄청 걱정될 텐데 네. 아직은 지금 이익이 받쳐주니까 다행스러운 상황인 건 맞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가가 나타날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시원찮아지는데도 괜찮아 하면서 올라갈 때가 더 무서운 때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지금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소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들었지만 우리 내부의 이슈라기보다는 대외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예. 사실은 최근 들어서도 사실은 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네. 금. 예. 그러니까 금 가격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전 세계에 뭔가 문제가 어디선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 어쨌든 미국 달러를 대체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경기는 괜찮다고는 하나 사실은 재정 적자 6% GDP 대비 6%를 내면서 만들고 있는 것이라 저것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베센트 장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좀 그래서 자기 엔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갑자기 대응하고 그다음에 뭐 연준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뭔가 리스크가 나타난다면 미국 발의 확률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싶고요. 측면에서 네. 이번 주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다. 이제 대표님 앞서 저희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 아이스 국토 네네네. 안보부 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셧다운 가능성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근데 사실 뭐 이미 최장기간 셧다운도 경험해 가지고 약간 또 시장에서는 좀 내성이 생긴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그때의 셧다운은 그래도 뭐랄까 국민들한테 돈을 어느 분야에 얼만큼 더 줄 거냐 이거 갖고 싸운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맞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졌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토안보부 장관도 약간은 그러니까 자리는 유지시키되 이쪽에서는 약간은 옆으로 좀 빼게 하고 지금 한참 그 앞에서 심지어 사람 죽이고 영웅 취급받던 사람들 다 빼버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랄까요? 지금 공화당조차도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것만큼을 지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차트를 갖고 왔는데 IC 예산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나 봤더니 국토안보부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깝고요. 예. 그 규모가 보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280억 달러입니다. 28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에서 올라갔냐면 80억 달러, 90억 달러에서 저렇게 올라가요. 3배가 넘게 바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보면 거의 보면 IC 보면 거의 군대 수준이잖아요. 네. 이민 단속국.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저 정도의 돈이 얼마 정도냐면 지금 터키보다 많고요. 와. 저 밑이 바로 터키고 그 위에 지금 51번째로 그렇게 삼고 싶어하는 캐나다에 근접하는 이게 IC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예산입니다. IC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지금 본 게 뭐 바디캠 만들고 뭘 고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하던 그 소위 루틴을 지금 IC도 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수용할지 여부 뭐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폴리마켓 같은 배팅 사이트에서는 이번 토요일 날 지금 그 소위 그 폐쇄 가능성 자체가 기존에는 거의 없다가 지금 거의 8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첨예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폐쇄 가능성을 좀 높게 둘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것이 그 원인 제공 자체가 양쪽이 과연 서로 수용 가능할 수가 있겠나 타협이 될 건가? 네.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좀 또 다른 이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에 그 셧다운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셧다운일 수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말로 이게 긴장감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긴장감보다는 이게 뭐랄까요. 사회 안녕 질서 뭐 이런 네. 거와 관련된 긴장감이라서 조금은 좀 달리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라는 저 도시가 일단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카말라 해리스하고 러닝메이트를 했던 팀 월츠인가요? 주지사 거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도 은근히 내심 생각하고 있을 거고 저 동네가 또 BLM 발언지 아닙니까? 블랙 라이브 매터 그거 예. 예, 그런 식이라서 저 동네가 참 그런 면에서 항상 가끔씩 보면은 저 미네소타라는 지역이 이슈가 된다는 것도 참
그거 하죠. 사실은 여기를 아마도 그 소위 그 반란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대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꾸로 이제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쫙 밀어붙였던 RC의 이러한 좀 그 과도한 대응 사실은 그리고 사실 참혹하잖아요. 그 네네. 보면 자기 자국민들을 사실은 또 그 희한하게 사람을 죽여도 시민 오래된 시민들을 다 일반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교육받고 정상적인 그 소위 법 집행 기관들한테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대로 좀 안 돌아가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란법 적용과 관련해서 그걸 감안하면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IC 예산을 줄이기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거기에 밀리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아마도 셧다운이 될 확률을 그래서 많이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화 발언까지 시장에 화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상승하며 5,138선, 코스닥은 2.2%나 뜁니다. 현재 1,106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삽니다. 외국인 현재 2,544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35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3,362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또 한 번 3,787억 원 대거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7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개인들만 홀로 3,634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우주항공과 국방, 전기 장비, 전기 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은행과 해운 업종, 그리고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반도체 섹터 예상한 대로 강합니다.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전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급등했고요. 또 내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까지 큰 상황입니다. 온 디바이스 AR 관련주들 상승합니다. 제주반도체가 6.3% 강세로 33,700원, 심택이 7.8% 오르며 5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4% 가까운 강세로 52,900원, 유니퀘스트가 2.2% 오르며 6,39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PSP도 5.7%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9,700원입니다. 반도체 장비단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테스가 9.5% 강세로 거래가 61,000원, 한양 ENG가 16.2%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3만 원이고요. 네오셈이 11.2% 오름세로 14,100원대, 더코디가 4.7%, JMB도 4.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이어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에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납품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지금은 NCM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발전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기고 또 로봇 산업에 우선 적용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강한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 급등하며 거래가 45만 4천 원이고요. 유일 에너테크가 2.3% 강세, IL이 6%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MOT가 5.7% 오름세로 1,620원, 삼성 SDI도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5%대 오름세, 거래가는 40만 7천 원입니다. K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이 뛰는 가운데 로봇주도 오늘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진 에스텍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11,030원 기록했고요. 유로메카가 8.5% 오름세로 95,500원, SPG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줍니다. 16.5% 급등하며 거래가 14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IL이 7.3%, TPC가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금 5,100, 5,200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흐름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야 200을 공개하면서 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 구도도 다변화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반도체 소부장주들한테는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큰 기회로 작용할 듯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마이야 200의 HBM 단독 공급을 결정하면서 과거 엔비디아를 통한 납품 구조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납품하게 되면서 공급망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가 최종 소비자에서 직접 발주처로 격상되면서 엔비디아와 단일 축에서 개별 빅테크 기업들로 분산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고객 의존도를 낮추고 다수의 빅테크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AI 시장 성장의 관련주들 성장 확산까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AI 칩 마이야 200은 TSMC의 3나노 기반으로 구글 TPU보다 높은 연산 효율성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 트레이니엄 3세대 대비 3배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HBM 고용량화와 ASIC 반도체 탑재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반도체 후공정 단계에 패키징과 테스팅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가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단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로 출발을 하면서 조금 약세일 때 다시 진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주로서는 ISC와 두산테스나를 보고 있습니다. ISC는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모두 특화된 기업으로 반도체 소켓도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제미나이 3 관련주로도 꼽히면서 당분간 추가 상승이 용이합니다. 최근 HBM 기술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수요 폭증 중으로 ISC는 특화 기업으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ISC의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매출 성장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고요. HBM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상승, 그리고 ISC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높은 기술력을 진입 장벽으로 가지고 있어서 실적도 창사 이래 최대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연초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강세 중인데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1만 7천 원, 1차 목표가는 13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4천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두산테스나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 삼각 동맹의 수혜주입니다. 갤럭시 S26 모델의 엑시노스 2600 투입으로 2나노 공정 투입과 본격 양산 착수로 풀이될 수 있는데 동사의 자연스러운 테스트 물량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만의 N2를 적용 시에 TSMC 대체 수혜주로 삼성전자와 두산테스나가 최우선 수혜가 가능하고요.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 칩을 수주하면서 이전 AI4 테스트를 했던 두산테스나가 다시 검증된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돌파했고요.
그 이후에 지지력 테스트를 한다라면 다시 진입이 가능한데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59,000원, 1차 목표가는 7만 원, 2차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4,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아니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실제 현장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진입하고 있다고 말들 하시던데요. 네, 저는 어쨌든 뭐 업계에 계속 있었기 예, 때문에 사실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제 나 주식 매매 처음 한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가끔씩 잡히는데 매도 물량이 잡히긴 하는데 그게 이제 ETF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기관 매수로 오히려 좀 둔갑돼서 잡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봤었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의 ETF를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지나오면서 코스닥 쪽에 대한 뭐 ETF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코스피가 여전히 더 큰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이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000선을 훌쩍 뛰어넘고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코스닥 ETF 같은 경우도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일단 뭐 일정 수준의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코스닥이 PER 기준으로 38배 수준까지 올라왔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2026년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38배를 대입을 해보면 1,300에서 1,400포인트 정도는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조금 할인을 해서 뭐 1,2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강도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비슷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당 기간 소외됐었던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을 보면 코스닥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코스피의 2차 전지 기업들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가 매매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ETF가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되겠지만 웬만하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런 분석이 있네요. 어제 우리 상성분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기여도가 75%가 넘는다. 그러니 이 두 종목이 다 했다는 건데 거의. 지금 이게 실적이 내일 같이 나오나요? 네, 내일 이제 약간 둘이 경쟁을 하듯이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신고가가 나왔고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고민을 해도 되겠지만 신고가가 다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아니라 기대가 좀 기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증권사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레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2026년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80조의 영업이익,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47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타겟팅하고 있는 PR이 삼성전자 13배 기준으로 26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타겟팅하고 있는 PR 9배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이거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면 굉장히 큰 소외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2026년도 들어서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등, 2등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물론 작년부터 우리가 따져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순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 차례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쫓아다니는 매매보다는 내가 좀 우량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순서가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우량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선순환 과정에서 내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에 한해서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까지 올라왔고 4위는 이제 현대차인데 그 아랫단을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SK 스퀘어,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 그 아랫단으로 가면 이제 KB금융 같은 금융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실적이 잘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보여줬었던 그런 가파른 상승에 비해서는 좀 더디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반도체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반도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수익이 의외로 또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도 선순환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올라갈 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15%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뭐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단기 국채를 매입하거나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죠. 게다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EPS 상향치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느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너무 쫓아다니는 매매는 지양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른바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지성 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예를 들어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근데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갖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이 많잖아요. 뭐 로봇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 지금 이거 보니까 그거 하네. 알테오젠 PER이 346, 리가켄 바이오 시총 9인데 817배. 근데 뭐 시총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는 적자라서 뭐 PER 자체가 산출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못 먹어도 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이제 오랫동안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라붙는 것은 당연히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이게 수치로는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 쭉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후에 고점대를 이제 막 넘어선 상태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이 더 나와야지만 키 맞추기가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가치보다 오버슈팅이나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매매를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비중 조절이나 시장이 꺾였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포모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요즘 보면은 좀 조정 받나 싶으면 또 매수세 유입되면서 또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한화그룹주가 지금 우리나라 작년부터 예.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죠. 물론 예. 지금 뭐 한화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방산도 하고 있고 조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주가 작년에도 한화 모회사를 사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쪽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딱 떼어놓고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만 따져본다면 독일이 좀 더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MRO, 보수나 유지나 정비 쪽과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인 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인 특히 한화그룹이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이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경쟁 국가가 있어야 되고 경쟁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끝까지 끌고 와서 우리나라 한화그룹주와 지금 뭐 이렇게 좀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뭐 방산은 조금 덜하지만 조선 쪽에 대해서는 또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일 잠수함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화그룹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주들 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 캐파 증설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너무 좋고 기업들이 뭐 수주를 많이 따냈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화그룹 쪽에서 이 물꼬를 전 터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도크 자체를 늘리겠다라고 공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넘어가 있지만 결국은 실적을 기반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근데 굳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봤을 때 BM보다도 에코프로가 더 잘 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까지를 제가 찾아보기 좀 어렵지만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항상 에코프로가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통 물량을 체크를 해보진 못했는데 상장 주식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좀 더 물량이 많긴 하네요.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컸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죠. 뭐 스페이스 X에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거를 쓰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월 달, 작년 12월 달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기존 휘발유 차량보다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코스닥 쪽에 지금 ETF 자금이라든지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쳤던 분들이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참 재밌다라기보다는 신기한 게 원래는 2차 전지가 강하면 제약바이오가 밀리거나 로봇이 밀리거나 하는 모양새였는데 최근 며칠 동안 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4,500조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 자체가 7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코스닥 쪽의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약간 포모가 있는 것 같은데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는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여기 3단계 더 올라가면 좀 스퀴즈도 나올 종목들이 몇 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다만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비중 조절이라든지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와, 코스닥이 오늘 3% 상승이네요. 코스피도 좋고. 진짜 시세판이 얽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도 뭐 같다고요? 다 빨갛다고. 아. 그러다 하도 코를 풀어가지고 정민의 그 코도 빨갛네. 그래요. 제 코 빨개도 시장이 빨가면 좋은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리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